네, 미리 좀 말씀드렸는데 그 패널 선생님 중에 이제 권경희 교수님께서는 개인 사정 일정상으로 줌으로서 오늘 지정 토론을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준비되셨으면 네. 먼저 신동훈 교수님께 먼저 토론을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신동훈 교수님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훈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하시고 동대학원 치약 박사 받으셨고요.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학장, 대한치과보존학회 회장, 그리고 한국치약교육평가원 실행위원, 그리고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치과의사 시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고요. 현재는 단국대학 치과대학 교수로 일하고 계십니다. 네, 토론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신동훈입니다. 이게 뭐 토론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일단 여러 가지 촉박한 여건에서도 한민족이라는 끈으로 이어진 남북한의 미래를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여러 선생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비록 본 학회가 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은 치과의사 국가시험을 한 10여 년 정도 주도해왔던 전문가 입장에서 향후 남북한의 면허 인정이라는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면허라는 것은 해당 업무에 대한 아주 독점적 권리입니다. 그래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환자의 안전한 1차 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지식이라든가 술기, 태도가 정립되어 있어야 되고 이와 관련된 하여간 최소한의 역량을 입증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면허는 국가기관에 의해서 발부되지만은 엄밀히 따진다면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기 위해서 국민에 의해서 부여받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치과의사 기본 역량을 위해서 올바른 교육 체계를 통해 가지고 배양해 줘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치약 교육 프로그램에 평가 인증하고 치과의사 국가시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치약교육평가원이 2007년에 설립되었는데 평가인증기관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고 필기시험 형태의 국가시험은 약 70여 년의 역사를 통해서 치약교육의 질적으로를 도모해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종합적인 사고하고 안전한 진료 역량의 평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10여 년에 걸쳐 가지고 준비를 통해 2022년 올해 치과의사 실기시험을 도입을 했습니다. 실기시험은 환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진료 계획을 수립하거나 간단한 진료를 수행하는 과정평가하고 치과의사 고유의 진료 행위인 결과평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기 능력 평가가 아니고 종합적인 판단력이라든가 비판적 사고력 등의 역량 평가가 목적이기 때문에 기존 필기시험의 부족함을 보완해주고 나아가 면허의 의미에 더 부합하는 그런 평가제도로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치과의사의 면허를 득하기 위한 여정이 결탄코 그렇게 간단치 않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이처럼 평가 인증하고 국가시험을 병행하는 나라는 미국, 캐나다, 우리나라를 위시해서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다단계의 검증을 통해서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수준의 치과의사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북한의 의료 체계에 대한 정보도 불비한 상태고 상호 교류도 2010년 이후 단절된 상황이고 정치 체제도 판이한 점을 고려할 때 면허 인정에 대해서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될지 상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호혜 수준에서 면허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의료 체제가 더 우월하니까 함부로 면허를 인정해 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면허를 인정받은 북한의 치과의사가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한 진료를 보장해 줄 수 있냐라는 면허와 연관된 아주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래 시대의 상황에 따른 면허 인정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독일 통일에 준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인 경우에는 독일의 그 준비 체계를 참고하면 될 듯합니다만은 두 번째로 저희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맡게 되는 그런 시대적 상황인 경우
그럴 경우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과도기, 준비기, 완성기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과도기는 굉장히 좀 불안정한 시기겠죠. 인적, 물적 교류는 좀 자유로웠겠지만은 의료진의 면허 인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에 각자 활동했던 지역에서의 의료행위는 보장하되 지역을 넘나드는 의료행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검증 단계가 요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면허시험을 치르게 하되 필기시험은 면제해 주지만 실기시험은 거쳐야 한다든가, 또는 현행 연 1회에 그치고 있지만은 시대상황을 고려해서 복수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봄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열악한 의료 환경을 빠른 시간 내에 타파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보건의료체계의 재정립이 필히 진행돼야 할 것이며, 이에는 현행 보건소라든가 보건지수 개념의 물적, 인적 지원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기는 준비하는 시기로 이 시기에는 완성기로 다가가기 위해서 치의학 교육기관의 질을 관리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현재 3차례의 평가 경험을 쌓아가면서 기본 치의학 교육 프로그램의 질과 교육 여건을 업그레이드 해가고 있습니다. 준비기에는 이 같은 인증 경험이 없는 지역의 교육기관에 동일 여건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은 그때의 시대 상황에 따라서 소망하기에는 아마 대략 일주기 정도의 평가 인증 여건이 좀 갖춰졌으면 좋겠는데, 그마저도 좀 어렵겠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런 여건을 갖춰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한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과도기와는 달리 필기시험하고 실기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완성기에는 면허시험 마찬가지고요. 평가 인증 대상인 기본 치의학 교육 프로그램의 질과 교육 여건을 남북한 공이 동일 수준으로 요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연하건대 면허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기 위해서 국민에 의해 부여받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의료인 자격 인정 분야에서 평가 인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그 역량 평가 부분이 선진화되고 있고 전문화되고 있음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통일을 대비해서는 우리가 이 분야에 대해서 별도의 또 다른 연구들이 절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추상희 교수님께 또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추상희 교수님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상희 교수님께서는 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시고 연세의료원의 통일보건의료센터 간호기획단 단장을 맡고 계시고, 통일보건 관련해서 연구와 특별히 그 통일과 간호라는 강좌를 개설해서 지금 현재 강의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를 맡고 계십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한반도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지속적인 전략 행동 계획과 그리고 보건의료에서 가장 핵심 자원인 남북 보건의료 인력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의학, 치의학, 간호학, 약학, 한의학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나누고 공통적인 이슈를 확인한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전 교수님과 이진아 원장님은 북한 이탈 주민 또는 북한 치과의사의 교육 지원 경험을 통해 북한 또는 북한 이탈 주민 보건의료인 자격 인정에 대해서, 정유미 교수님은 북한 간호교육의 실태를 소개해 주시고 앞으로 남북한 간호인력 통합 방안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정진영 교수님은 백신을 예로 국가 간 보건의료 분야의 인프라 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아일랜드의 나이볼트와 그 다음에 한국의 K-나이볼트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 글로벌 차원의 남북협력 중장기 전략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김종현 교수님은 전통의학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약재 활용 산업개발, 해외 지역의 전통의학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 그리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인력 양성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모든 연자분들의 강의 속에서 질관리, 그리고 협력개발, 그리고 글로벌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키워드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유엔의 SDG 관점에서 국제기구와 협력하면서 북한 정부의 정책, 제도적인 뒷받침을 이끌어내고 보건의료의 다양한 전문 영역이 서로 협력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한반도 건강 공동체 구현을 위해서는 남북한 보건의료 인재 양성에 있어서도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근거 기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의학, 치의학, 간호학, 약학, 한의학 분야의 긴밀한 협력과 조화를 통해 북한의 보건의료 인력 교육을 변화시키고 스케일업 시키려고 하는 전략적 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2013년 발표된 보건의료 전문가 교육개혁에 관한 WHO 가이드라인에서는 교육훈련기관, 인증, 재정 및 지속 가능성, 모니터링 및 평가, 그리고 거버넌스 및 계획의 5가지 영역에서 각 나라가 주체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정책을 설정해야 하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원칙 하에 보건의료 전문가의 교육을 혁신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교수 개발, 커리큘럼 개발, 시뮬레이션의 활용, 그리고 관련 학부 또는 프로그램 졸업생의 다이렉트 입학 제도의 마련 등 새로운 입학 절차 및 교육 경로의 개발, 그리고 인증, 보수교육 제도 마련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북한의 보건의료 전문가가 전문직 단체라든지 국제학회 활동 등을 통해서 전 세계의 어떤 활동 무대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 전문가 교육개혁에 관한 거버넌스와 계획에 관한 전략적 어떤 실행계획을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제는 북한의 보건의료 인력 교육을 나만의 시각으로만 바라보기보다는 국제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국제적인 표준과 인증에 대해 함께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의료 교류 협력이 모든 측면에서 북한의 적극적인 오너십과 책임, 그리고 참여를 통해 효과적인 리더십을 양성하고 관리 및 역량 구축을 보장하는 좀 더 유연한 방식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북한의 파트너로서 보건의료 인력 개발이라고 하는 공통의 목표를 존중하며 관련 이해 당사자들과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모든 연자들이 강조하셨듯이 북한의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역량 구축에 있어서 핵심은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국제적 가치와 표준을 실천할 수 있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북한 보건의료 인재 양성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적, 제도적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관련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그 실제적으로 전략 수립을 위한 강조점들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는 권경희 교수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약학과 학사, 그리고 서울대학교 물리학학 석사, 그리고 필라델피아 칼리지 오브 파마시 앤 사이언스에서 박사를 하시고 현재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비상근 이사시면서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동국대학교 약학대학의 권경희 교수입니다. 혹시 제가 지금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있는데 잘 들리시죠? 잘 들립니다. 네. 저희 앞서서 저기 많은 연자분들이 좋은 말씀과 또 토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약학 분야에 있어서의 그 인력 양성은 사실 전통적으로 의약품을 그러니까 물질 중심으로 해서 교육하는 의약품을 연구 개발하고 제조하고 생산하는 이제 이런 분야에 있어서의 약사의 역할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최근에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통한 의약품의 그 사용 과오를 줄여주는 환자 중심의 약학으로 사실 우리 남쪽 저희 쪽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교육으로 지금 쉬프트되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 저희가 통일보건 의료를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사실 그 약사들에 있어서 인력 양성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전통적인 의약품 생산 제조 쪽이 좀 더 그동안 많이 포커싱이 맞춰져 있었고, 또 특히 이제 공장을 지어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우리 장진영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제 부분들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그 전 세계 관심사인 이제 백신 생산 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해외 경험들을 이제 공유해 주셨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 우리나라의 그 백신 생산 능력은 삼성, 또 SK, 또 최근에 롯데가 들어오면서 대기업의 CMO 공장 설립으로 사실 백신이나 아니면 생물의약품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우리가 그 세계 1위의 생산 그 수준에 지금 이루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의약품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북한에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지가 사실 요즘 많은 관건이 되어 있고, 특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백신의 생산과 공급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제조 시설의 설립 운영뿐만이 아니라 생산된 백신의 안전한 공급, 즉 그러니까 우리 서플라이 체인의 그 그러니까 확충이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서 요즘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백신에 의한 안전한 공급을 위해서는 이제 콜드 체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지금까지에 있어서의 하드웨어 중심의 그 북한 지원에 있어서의 약학 쪽에서의 그 지원 방법이 앞으로는 뭔가 좀 더 다른 좀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신곤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속 가능한 한반도 건강 공동체를 향한 전략 행동 계획을 발표해 주시는 것을 굉장히 감명 깊게 잘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에서 좀 더 서스테이너블한 의약품의 공급을 그 논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지금까지 하드웨어 구축에서 벗어나서 그 국내 제약회사에서 생산되는 의약품들을 북한에 좀 더 효율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인도적 차원의 그 공급 방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좀 전에 저를 소개해 주셨을 때 우리나라의 희귀 필수 의약품 센터가 사실 존재하고, 이 센터를 통해서 사실 그 북한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필수 의약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잘 공급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저희가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름으로써 뭔가 그 시설 확대보다는 의약품의 인도적 차원의 공급 방안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저는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약학 분야에서 백신 등 필수 의약품에 대해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 또 추가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이혜원 교수님께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간단히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존스홉킨스에서 보건학 석사를 하시고 서울대학병원 가정의학과 전임의 및 건강사회정책실 연구교수를 역임하셨고요. 서울의료원 공공의료팀 과장, 가정의학과 과장을 겸임하셨고, 서울 메디피아 원장, 연세대학교 인문사회의학교실에 현재 겸임교수로 계시고요. 현재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대한의사협회 남북의료협력위원회 위원, 그리고 통일보건의료학회 총무이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앞서 토론해 주신 분들은 포괄적인, 좀 전체적인 의견들을 주셨던 것 같은데, 저는 김영정 교수님 발표와 관련돼서 좀 더 첨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저는 주로 북한의 보건의료, 북한의 의료 체계, 인력 양성 과정에 관한 연구들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제 북한의 현재 의학 과정 중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우려점으로 생각되는 부분들, 이 부분을 조금은 더 짚어보려고 합니다. 앞서 김영정 교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시기에는 좀 이제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서요. 그래서 북한의 의학교육 과정, 이제 김영정 교수님의 발표를 이제 쭉 봤을 때 의학교육 과정,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의 보건의료인 자격 인증,
인정과 관련돼서 각 과정별로 이제 고려해야 될 점들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 과정 중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북한 의학 과정의 교육의 질, 그리고 의료인의 이제 역량과 기술에 대한 어떤 판단과 평가,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제도적인 부분, 이 부분이 가장 큰 우려점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북한에서 보건의료인 의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이제 의과대학 졸업이 있겠지만, 현재 그 많은 의사수, 북한의 지금 의사수가 실제 인구수당의 의사수가 웨프로든 시에로 지역이든 거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의사수를 유지를 하면서 이제 호담당 의사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된 것은 의과대학의 졸업수뿐만 아니라 이제 의사 자격을 추가로 부여하는 통신학부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통신학부와 관련돼서는 사실 간단하게 설명이 좀 되었었어요. 의학 전문 학교를 통해서 준위로 인정을 받고 그 이후에 이제 통신 교육을 받는 그 과정이 지금 존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통신학부 진학 자격은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을 근무를 하면 이제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의학 전문 학교를 이제 들어가서 준위가 되는 과정을 설명을 주셨지만, 그 외에도 이제 앞에서 이제 간호 과정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이 될 때도 나왔었는데, 간호원이 현직에서 의료기관에서 한 3년 정도 근무를 하면 또 의학대학 통신학부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특별한 자격 없이 무자격으로 의료기관에서 간병원이든 다른 인력으로,서 자격이 없는 인력으로서 근무를 하더라도 통신학부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인터뷰 내용들을 좀 들을 수가 있습니다. 통신학부를 해서 들어가기 위한 자격이 인정이 되고, 이제 실제로 입학 시험도 있다고 합니다. 입학 시험을 보게 될 텐데, 이때 기본적인 이제 성적이 어느 수준이 이상이 된다면 그 외에 이제 작용하는 이제 요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이제 의료기관의 추천서라든지 그 외에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텐데, 지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발간한 2020년 북한 사회 변동 자료를 보면, 북한 이탈 주민 대상 대학교 진학을 위한 중요한 요인 1, 2, 3 순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었어요. 이게 이제 19년 자료이겠죠. 1순위가 부모의 경제력이고, 2순위가 출신 성분, 3순위가 이제 학교 성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결국에는 동일하게 이제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통신학부에 들어가게 되면 통신학부에서 1년에 한 2회 정도 학교에 출석을 하고 강의를 듣게 되는데,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한 25일간의 교육기간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주로는 강의보다는 책을 요약 정리하거나 이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시험을 보면 시험 통과한 사람에 한해서 다음 학기 진학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 25일간은 이제 졸업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주셨었는데, 면허시험이 특별히 존재하지는 않지만 이제 졸업시험 이제 면허시험을 어느 정도 대체를 하고 있고, 면허시험 자체는 주로 그 내과나 외과를 포함한 4개 정도의 과목이 있고 주관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실기시험은 없다라고 합니다. 시험을 보고 통과를 하면 졸업 논문을 써서 통과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의과대학 자체에서도 졸업시험을 보아야 되고, 이제 통신학부에서도 졸업시험을 보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의사 자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을 봤을 때 의과대학 자체 보다는 그 이외의 다른 루트를 통해서, 주로 통신학부를 통해서 의사 자격을 갖게 되는 이제 이 군과 관련된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 수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이러한 판단들이 확실히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그리고 의학 전문 대학의 경우에는 김정은 정권 들어온 이후부터는 전문 대학들이나 단과 대학들이 이제 종합대학으로 많이 편입이 되면서 그런 전문 대학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실정들도 인터뷰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러한 경향들을 봤을 때에 질적 수준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이제 많은 교류, 이제 인력 교류와 관련된 협력을 위한 많은 방안들을 말씀을 해 주었었고, 앞으로 어떠한 제도가 필요하고 교육 프로그램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많이 주셨었는데요. 특별히 지금 자격 인정을 받고 그 이후에 이제 수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완하는 시스템은 약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실제 교육을 추가로 받는다거나 이러한 과정들이 어떻게 제도화가 되어 있다거나 지금 원광대처럼 아니면 서울대라든지 충남대학교, 서울의료원 몇 군데에서 이제 시범적으로 이러한 교육 과정들에 대한 경험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제도화되고 조금 더 구체화되고 더 많은 경험들이 쌓여서 실질적으로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한 경험들과 노력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최근 북한 의료 교육과 자격 인정 관련해서 첨언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지정 토론을 마치고요. 약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보건 의료 인력 교류 협력 경험 그리고 우리가 창의적인 협력 전략 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뭐 처음 들었던 얘기도 있고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의료 교육이랄까요? 그리고 통일보건 의료 관련한 그런 연구들이 진일보한 그런 계속해서 발전으로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아마도 보다 더 많은 분들, 예를 들어 연구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정부 기관 관계자들, 그리고 기관에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좀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인 그런 시간이나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투자하셨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진일보한 이런 통일보건 의료 관련된 연구들과 어떤 정책들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수고해주신 5분의 연자분들 그리고 4분의 패널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첫 번째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